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먼저 전달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스가 포스트압의 출사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예, 최근 건강 문제로 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건데요. 예. 의원 내각제를 택한 일본은 이제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진 일당인 이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자동으로 일본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민당 내 이제 주요 파벌 7개 중에서 7개 파벌이 이미 스가 장관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스가 장관이 이미 70% 이상의 표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런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 파벌이라는 개념이 저는 매우 생소한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파벌은 추구하는 정책에 같거나 이해관계가 가까운 의원들이 이 당내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인데요. 예. 그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파벌들의 연합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일본이 이제 파벌 정치가 활성화된 것은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소선거구제인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중선거구제입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이 중선거구제의 특성상 정당은 이제 동일 선거구 내 여러 후보자, 이제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가 있는데요. 예. 따라서 후보자는 이제 같은 당의 다른 후보자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벌에 가입함으로써 선거 지원을 받아 당선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당선 후에는 이제 필요한 정치 자금도 파벌의 수장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습니다. 결국 후보자는 이제 당이 아닌 파벌에 충성하는 형태가 고착화된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형식적으로는 정당 지도부가 가졌던 공천권을 실질적으로는 파벌이 행사함으로써 파벌은 비공식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직화되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뽑습니다. 일본은. 예. 그러다 보니까 각 파벌은 확보한 의원 수에 따라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총리를 배출해 왔던 겁니다. 일본 자민당의 이제 당내 최대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이제 호소다파로 의원 수가 98명이고요. 두 번째는 아소다로 부총리의 아소파로 의원 수가 54명입니다. 스가 장관은 1위, 2위 파벌을 포함해 총 5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해서 사실상 차기 자민당 총대 그리고 일본 총리를 예약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파벌 7개 중에 5개 파벌이 스가 장관을 지지했다라는 거죠? 아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죠. 파벌이 없는 일본의 의원들도 있습니까? 예, 물론 무파벌도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62명 정도의 의원이 파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번 스가 간방 장관도 현재 무파벌입니다. 네, 만약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정권 이후에 20년 만에 파벌이 없는 총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파벌이 없는 총리군요. 예. 자, 그런데 아베 총리 시절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잖아요. 예. 반도체 소재 부품을 둘러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문제, 또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데, 스가 장관이 총리로 만약에 취임이 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각에서는 이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봄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는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를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이 스가 장관은 2012년 12월 이제 아베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줄곧 총리 관저의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이 이 관방 장관을 맡아올 정도로 아베 총리와 이제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우리 대법원의 이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해서도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정부 대변인으로서의 발언이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뭐 아베 총리 내각과 동일해서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베와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 스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해서요. 북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오는 14일 이제 자민당이 양원 총회를 열어 이제 새 총재를 선출을 하고요. 16일 임시총회에서 이제 차기 총리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이 이제 지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스가 장관의 총리행은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스가 장관이 이끌 일본 내각은 아베 총리 내각의 연장선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이제 냉각기가 아닌 빙하기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빅브라더 논란입니다. 예. 그 정부가 어제인 2일에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을 확정을 했어요.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그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신설 이유를 밝혔어요. 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국토부 내 이제 상설 독립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 국토부 산하 이제는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총 1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 대응반을 확대 개편돼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제 사실상 부동산 관련 금융, 과세 정보를 분석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이제 소위 부동산 검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감시 감독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다 보니 명칭을 애매하게 거래 분석원이라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번에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과 관련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수사 등 이제 이런 여러 목적으로 개인 금융 정보, 금융거래 정보라든지 과세 정보, 이런 신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개인의 과세, 금융 정보를 손에 쥔 사법당국이 총동원된 것이 바로 이 부동산 감독 기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이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이를 투기 세력의 탓으로 돌려서 투기와는 무관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부터 대출 규제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매우 까다롭게 된 상태인데 네. 모든 금융정보를 손에 쥔 이 정부가 4인 거래에 해당되는 부동산 거래에 일일이 관여하고 단속을 이어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고스란히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논란 때문인지 그 정부도 당초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그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그 부동산 감독원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 그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그 규모를 이렇게 좀 축소한 것 같아요. 예, 기존 시장경제감독기구로 보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두 기관 모두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정부 역시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신설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언제든 독립된 감독기구로 확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승규 변호사, 예.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그 제도들 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제도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나서 되게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면 되거든요. 예. 일단 뭐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